네, 반갑습니다. 깔삼이의 펀펀한 이야기 제2편을 진행하게 된 깔삼이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진 양 혹시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어지는 것. 예. 배쌤 혹시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연이다. 인연. 아. 삶을 일궈내더라고요. 수많은 인연들이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삶.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 혹시 글 아세요? 삶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습니까? 사람이라고 읽습니다. 예. 이 글씨는 고 신영국 선생님께서 삶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셨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life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life에서 L하고 E를 빼면 뭐가 되죠? if, 만약이라는 거죠. 그죠? 자, 삶에는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if와 그 다음에 언젠가 받아놓은 날처럼 다가오는 언젠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가 항상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if는 내 인생을 정말 황홀하게 아름답게 물들게도 하지만 어떤 if는 정말 그 일만 없었으면 이라는 일도 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삶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제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까? 오른쪽. 똘망똘망하게 생겼죠? 네. 제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이고 뒤에 계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 사진이 저희 아버지하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1년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1년 3개월인가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의 우주였고 제 인생을 지배하는 또 히어로이기도 하고 하여튼 저의 전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면 다 저는 참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의 저한테는 신앙 같은 존재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참담하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너무 황당하면 눈물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를 너무나도 아껴주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되게 곱죠. 불행중탄이 저는 엄마를 안 닮았어요. 성격이나 외모나 아무것도. 이제 엄마는 굉장히 여리고 약하신 분으로만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전에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무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동네에 골목길을 쭉 걸어서 예전에는 막걸리 집이라고 탁주를 파는 집들이 들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막걸리를 시키면 이렇게 이런 그 드럼통 아시죠? 거기에서 국자 같은 걸로 퍼서 이제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막걸리를 담아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를 데려갔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저를 손잡고 딱 데려가서 탁주집 아줌마를 부르시더니 제가 아버지가 돈 얼마 빌리갔는겨?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엄마가 제 손을 한번 꽉 잡으시더니 이자 달라 하면은 원금도 못 갚습니다. 이자 안 받으신다 하면 내가 언젠가는 원금을 갚을 테니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참 있더니 그렇게 해라고 말할 듯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다시 저를 탁 쳐다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걸고 맹세하겠다고. 근데 순간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고 엄마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탁 나오는데 엄마의 손이 엄청 힘이 들어가고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양력으로 5월 2일이고 음력으로 3월 15일이었어요. 그럼 참 따사로운 봄날이었는데 엄마 손에서 막 땀이 나는 게 미끌미끌 느껴졌어요. 그러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다음 집으로 가는 동안에 엄마는 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또 똑같은 말 했어요. 그 집은 그냥 구멍가게였어요.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그분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집을 이제 갔어요. 그 세 번째 집을 가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대답을 듣고 그 세 번을 돌아서 오는 동안에 집에 올 때까지도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뭘 생각했냐면 왜 자꾸 엄마는 내를 걸고 맹세한다노? 엄마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가 저거? 뭐지? 엄마는 왜 내를 걸고 맹세하지? 오빠도 둘이 있는데. 와, 엄마는 얼마나 자꾸 내를 걸고 맹세한다 하지? 근데 엄마가 너무 손을 꽉 쥐고 있고 땀이 나니까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어린 마음이지만 내가 이거 물어봐가 되나? 물어볼까 말까? 막 갈등이 생기는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딱 들어와서 엄마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니 다 들었지? 앞으로 우리 집에서 반찬 투정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 제가 속으로 언제는 반찬을 해줬나? 짜잘시리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 새삼스럽게 반찬 투정을 말을 하지.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한테 다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니 네 고등학교 못 보내준다. 네가 벌어서 가라. 난 빚 갚아야 되거든. 그러셨어요. 저는 갑자기 고등학교를 못 보내주면 내보고 어쩌란 말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옆집에 뜨개질 하시는 분이 있어서 뜨개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 뜨개질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내보고 뭘 더 해라는 말이지 이 생각을 했어요. 5월이 지나고 얼마쯤 되니까 이제 여름 방학이 되었어요. 엄마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굉장히 심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어떻게 일을 하러 다니거나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려면 좀 억세기도 해야 되고 근데 너무 여린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과자 공장에 엄마가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방학이 딱 되니까 그 과자 공장에다가 얘기를 해놨다고 저보고 방학 동안에 그 과자 공장에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방학에 공장에서 일을 한다.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를 못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자 공장인데 어떤 과자 공장이냐면 엿기름을 부어서 밀가루를 넣고 끓여요. 가마솥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차가운 철판에다 그걸 팍 부으면 응고가 되겠죠. 그죠? 칼집을 탁 넣고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탁 깨면은 그게 타다닥 떨어져요. 그리고 그걸 이제 포장하는 쪽으로 갖다 주면 이제 랩으로 싸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는 알을 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하면 이제 그걸 랩으로 이제 또 이렇게 포장 상자를 이렇게 지져가지고 이제 상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보다 한두 살 많거나 아니면 저하고 나이 비슷한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고 너무 미안했어요. 어쩌면 난 참 포시랍하구나. 내가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한 말도 못하게 됐어요. 엄마가 눈치를 챘죠.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혜영아, 클 때 복은 개복이다. 시집가서 잘 살면 된다. 클 때 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참 잘 사는 집에서 살았는데 결혼했어도 결혼을 잘했죠. 아버지가 한의사였으니까. 그랬는데 내 복이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라. 니 결혼해서 잘 살면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엄마의 비겁한 병명처럼 들렸어요. 그냥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걸. 왜 저렇게 결혼해서 니 잘 살면 된다. 나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잘할 가능성이라고는 0.00001%도 없다는 걸 그때 생각했어요. 엄마 왜 저렇게 비겁하게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4번의 방학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이 마련됐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려고 하는 겨울방학 마지막 즈음에 그러고 저를 이런 제과점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앉히고 저보고 뭐라 했냐면 제 깔삼이잖아요. 우리 깔삼이 고등학교 등록금 아버지 친구들이 마련했다. 그러면서 통장하고 도장을 내미셨어요.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통장과 도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었냐면 10만 7천 원이 들어있었어요.
40년 넘게 전에 10만 7천 원이면 참 큰 돈이죠, 그죠? 그래서 친구분 6분이서 10만 원을 모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갈 즈음에 돈을 내라고 하면 친구분들이 이제 친구가 돌아가신 지가 뭐 1년이 훨씬 넘었고 이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가 붙은 게 7천 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과 도장을 저한테 내밀면서 내가 내 친구 김용군의 딸 갈사미한테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통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이 돈을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저씨 이름은 이재형이라는 아저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재형이 아저씨 이렇게 불렀는데 재형이 아저씨. 제가 방학 동안에 일을 해서 등록금을 다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아버지의 친구분들 6명이서 모은 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친구분들도 다 고만고만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라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 그분이 자기가 경제력이 있어가 들크득 탁 내놓으면서 내라 이렇게 하면은 설득력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분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를 냈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그 통장을 주셨어요. 이제 사양했지만 어쨌거나 제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통장과 도장을 받고 저는 그날 돌아서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통장과 도장이 앞으로 내 인생을 참 바꿀 것 같다.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내 삶의 지표를 마련해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통장과 도장을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알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모두는 알의 상태로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이 새가 되어서 날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희진 양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과정을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따뜻한 온도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깜깜한 암흑의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알이 깨어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알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알을 깨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통해서 얘기했죠.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 한다. 알은 새로운 세상이다. 한 세상이 탄생하려면 한 세상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렇게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책 읽는 거 좋아해 참 많이 읽었어요. 데미안을 읽으면서 그 문구가 저한테 확 와닿으면서 나는 알에서 깨어나야 돼. 내가 새가 돼서 날아야 돼. 근데 지금 내 이 시간은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이지만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동굴은 막다른 곳이 되잖아요. 터널은 다음 세상으로 연결시켜주는 곳이다. 막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더랬습니다. 자, 알이 어쨌거나 새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인생 100년으로 생각해 보면 그 터널의 시간, 아래에 있었던 시간은 불과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알에서 갇혀서 밖으로 못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알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지를 이걸 뚫고 나와야 되겠다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엄마 굉장히 단호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그렇게 벌었던 돈을 10원도 정말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벌었던 돈도 엄마는 제가 엄마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를 드렸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학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생활비를 준 것도 엄마가 한 푼도 손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빚 갚는데도 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당당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으신. 근데 그렇게 결단력만 있는 엄마만 옆에 있었다면 제가 알을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는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한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생기다가도 그 강함에 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온도, 그것만 있었다. 그러면 또 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을 뚫고 나올 만한 의지를 제가 못 가졌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의 결단력과 아버지 친구분의 사랑의 따뜻한 온도와 그게 합해지니까 저한테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삶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날아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 저는 삶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